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독서 모임 후기입니다. 제독, 삼독할수록 상징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네요. 10월은 한강의 작품 5권을 읽느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아픈 한강의 작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는데 북클럽을 하지 않으면 2024년 후회할 것 같아서 11월 한강의 작품 2권으로 북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작별을 하지 않는다를 했고요. 이번에는 소년이 온다 독서 모임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설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부산 마산항쟁, 부마항쟁이 1979년 10월 16일 날 유신 정권 반대를 하는 대학생 시위가 있었고 공수부대도 진압한 사건입니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 있었고 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 권력 탈취, 그리고 1980년 5월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되었고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 위주로 비상계엄 해제 시위를 했고 공수부대와 충돌하는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광주일까요? 광주는 전체 73명 중에 7분의 1이 고교생, 대학생, 정의감이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농촌사회 정서적 연대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뭐 건너 다 알아서 연대감이 강한 지역이죠. 공수부대는 육군 최정예 부대, 또 특수작전이나 시위 진압을 했었고요. 대학생들은 그때 당시에도 특권층이라고 여겨졌지만 공수부대는 뭐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의 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가 1968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많았고 또 적, 동지, 이분법 사고인 군인 체계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명령을 아주 받들어서 행동하는 부대가 되겠죠. 광주항쟁의 의미는 만약 저항을 안 했다면 제5공화국 연장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또 저항하지 않았다면 광주 시민들이 더 위험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의지, 또 광주의 진실을 위해서 노력한 게 바로 광주 민주항쟁이고요. 또 폭력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독서 모임에서 소년이 온다 제목과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소년이 온다에서 한강 작가는 우리들에게 천천히 해마다 다가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소년이 온다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분들은 제목 표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은 책 표지에 안개꽃이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개꽃을 좋아하죠. 그분도 좋아하신대요. 작은 꽃들이 모여서 한 다발을 이루니까 작은 꽃이 민중을 뜻한다는 것 같기도 했대요. 그리고 다른 분은 표지에서 안개꽃이 가득해서 추모하는 듯한 사진 느낌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지인이 보내주셨는데 캐나다 소년이 온다 표지는 한국 정서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영어 제목이 휴먼 액트이고 또 표지를 보면 소년의 얼굴이 나와요. 소년이 얼굴이 나오고 양쪽 눈을 가리거든요. 한국 표지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한국 표지는 안개꽃하고 소년이 온다 글이 딱 박혀 있는데 캐나다 표지는 네모난 사각틀에 소년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눈을 굵은 글씨로 굵은 선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휴먼 액트라고 제목이 써졌습니다. 이 제목으로 봐서는 캐나다에서는 뭔가 숨겨진 부분을 좀 까발리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우리나라 소년이 온다는 추모하는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안개꽃의 꽃말을 찾아봤거든요. 안개꽃의 꽃말이 죽음, 슬픔, 약속, 깨끗한 마음, 영원한 사랑, 뭐 죽을 만큼 사랑해 등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얀색 안개꽃이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 기억하자는 약속, 사랑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소년이 온다, 또 작별하지 않는다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썼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우리 곁에 조금씩 조금씩 와주기를 바라는 게 소년이 온다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별하지 않았다, 작별했다 이런 과거형이보다는 우리는 작별하지 않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까지 계속 그 슬픔이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소감을 나눴는데요. 한 분은 그 각 장마다 화자가 다르거든요. 제가 미리 화자가 다른 것을 또 알려드렸는데요. 블로그 쓴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하셨고요. 2장에서 실종된 사람 입장에서 화자가 쓴 내용이 참 창의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도 보면 이렇게 다양한 화자가 한 소설에 있는 거는 좀 구성이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도 작가의 호흡, 문체, 틀이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힘들게 쓴 게 느껴졌다고 해요. 읽으신 모든 분들이 한숨에 읽을 수가 없었다. 너무 슬퍼서 책을 덮었다가 또 쉬다가 또 다시 읽었다. 몇 번의 쉼이 있고 나서야 다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아픈 소설이지만 읽기를 잘했고 배우게 된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1장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대요. 그죠? 합동 분향소에서 동호가 일하는 모습들을 그렸는데요. 시신이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그걸 안내하는 모습, 여러 가지들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고통스럽거든요. 읽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만약 혼자 읽었다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서 모임 덕분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뭐 혼자 살거나 아니면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슬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도 3동 하면서 각 상징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과 또 이 책을 비교를 하게 되기도 했고요. 소년이 온다에서는 비가 올 것 같아 하면서 시작이 되죠.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눈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비와 눈으로 상징적인 암시 복선을 좀 깔기도 하고요. 또 비나 눈이 가진 특징으로 소설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까 많이 궁금을 했었는데요. 비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눈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비밀을 덮어버릴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들기도 하고요. 정화시키기도 하고요. 깨끗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숨기는 듯한 눈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게 비와 눈입니다. 1장 그 작은 새 제목에서도 새는 다음 세계를 안내하는 연약한 존재로 표현됐는데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주인공 인선이 친구 경아에게 제주 집에 남겨진 새를 구하기 위해서 눈 오는 날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냥 새가 아니라 이 새는 4.3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중산간 지역이었고 또 인선의 집으로 서울에 사는 경화가 내려가달라고 하는 건 사실 경화도 힘들거든요. 본인도 힘든 삶을 살았고 자살하려고까지 했었던 사람들인데 4.3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새를 구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새가 다음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존재로 표현됐다는 거죠.
소년이 온다에서도 1장 제목을 작은 새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검은 나무로 등신대를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의 혼을 이려하려고 했었는데요. 검은 나무는 죽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소년이 온다에서도 2장 검은 숨으로 표현했는데요. 검은 숨은 죽은 사람의 숨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버랩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소년이 온다에서는 그 망자의 입장에서, 죽은 사람 입장에서 혼의 입장에서 서술하기도 하는데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눈 속에서 헤맬 때 살아서 하는 이야기인지 죽어서 하는 이야기인지 흐릿하게 표현해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삶과 죽음, 그리고 산자와 죽은 혼이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책이 바로 소년이 온다고 작별하지 않는다였거든요. 그래서 두 책 다 사후의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 자체가 그런 4.3 사건이나 5.18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주제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삶과 죽음, 또 망자, 혼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성냥불로 불꽃을 만들어내는 희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소년이 온다에서도 촛불의 불꽃이 애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희망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상 깊은 문장에 대해서도 나눴는데요. 한 분은 누나한테 가자. 하지만 누나가 어디 있을까? 나를 죽인 그들에게 가자. 하지만 그들이 어디 있을까? 2장 정대의 혼이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으려 가려고 또 누나를 찾으려 가려고 하는 건데요. 혼이 말하고 있습니다. 혼이 찾으러 간다니 너무나도 아픈 설정입니다. 혼까지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죽임을 당했으니까. 또 5장 밤의 눈동자에서는 고문하는 시간을 시시각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죽지 마, 죽지 말아요 라고 딱 이렇게 두 문장이 써져 있는데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고른 인상적인 문장은요. 1장 동호의 감정 표현 인상적이었대요. 시신을 수습하거나 그게 있는 일을 합동 분향소를 도와주면서 또 거기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58페이지인데요. 얼마나 참혹한 장면들이 1장에 다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체들, 악취, 수습하는 사람들, 계속 들어오는 시체들,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가족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 또 그걸 또 막는 사람들에 뒤엉켜서 1장이 참 읽기가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저도. 저는 제가 고른 문장을 소개합니다. 28페이지인데요. 지금 상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몸을 빠져나갔을까? 놀란 그 새들은 어디 있을까? 네, 놀란 아기새 같은 영혼들은 어찌할까요? 한강 작가만의 혼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화자가 된다는 상상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혼도 놀랄만한 이 5.18의 이야기를 어찌 전달할 수 있을까요? 17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에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과연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존엄한 존재일까요? 한강 작가님도 이런 의문을 가졌지만 저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되네요.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상황에 맞게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익힌 대로 자신의 생존과 가치에 맞게 행동할 따름이 아닐까 합니다. 가끔씩 악한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선한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평범한 인간들은 상황에 휩쓸리거나 상사의 명령에 따르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죠. 123페이지 내용입니다. 군중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더 야만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네, 군중의 도덕성은 근본적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발현되면 특별한 숭고함이 나타나는 거고 근원적 야만이 군중을 만나면 야만이 극대화된다는 뜻이네요. 근원적인 숭고함, 근원적인 야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길러질까요? 개인의 경험과 배움, 가치, 철학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가 지난달까지 읽은 마키아벨리 어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키아벨리 어록 242페이지인데요. 민중은 무리를 지으면 대담한 행동으로 나오고 개인일 때는 겁쟁이가 된다. 민중은 무리를 지으면 대담한 행동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담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내면에 야만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야만적이거나 정의로운 힘이 내재되어 있다가 군중을 만나면 그게 선으로 발현되든 악으로 발현되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 어록과 또 한강 작가의 문장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마키아벨리 어록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인상적인 문장에 이어서 이런 질문도 만들어서 같이 나눔을 했습니다. 역사와 예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은 역사는 직접 말해주는 듯한 느낌? 또 역사의식이 분명해진대요. 역사와 예술이 만나게 되면 확실히 그러겠죠. 역사만 그냥 나열하면 좀 딱딱하고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는데 역사와 문학이 나타나거나 역사와 음악, 역사와 미술 이렇게 만나면 역사의식이 분명해지겠죠. 또 다른 분은 고대 문명은 허구를 믿는 사람만이 존재했다고 해요. 허구, 스토리, 국가 이런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나 신념, 이념을 믿는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와 문자를 뛰어넘은 그림이 벽화로 존재했고 그 이야기는 스토리거든요. 이야기로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문명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저도 아주 동의한 부분입니다. 신화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저도 신화책을 읽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의 신화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신화에는 항상 그 역경을 이겨낸 인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각 나라의 사명, 신념이 담겨있는 정체성이 있는 건국 신화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신화를 믿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화가 있고 없음에 따라 그 국가의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역사와 문학, 그림, 음악이 만나면 전달력이 강해지는 거죠. 말로 표현하면 한계가 있는데 글로 표현하면 적나라하게 표현되거나 내면 심리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림이나 음악으로 표현되면 정서적으로 더 깊이 와닿게 되죠. 과거를 현실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예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만났을 때는 사고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감정적으로도 더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은요. 이 책을 읽고 인간의 한계는 유한할까 무한할까라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까지 포함해서 넷 모두 인간은 유한하지만 무한을 꿈꾸는 존재라는 정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생각나는 단어를 3개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때론 단어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정리가 되거든요. 앞부분에서 많은 인상적인 문장이라든가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했으니까요. 단어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합동 분향소, 시취, 촛불, 용서, 삽시간, 고통, 역사, 인간의 본질, 불꽃. 네, 이렇게 단어만 나열해도 스토리가 엮어지죠. 합동 분향소의 그 시체들이나 나는 냄새, 그리고 촛불로 위로하기도 하고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삽시간에 일어난 이 많은 고통스러운 역사, 과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러면서도 불꽃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개의 낱말이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를 단어만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깔끔하게 한 줄 서평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강 작가는 희생자와 유족, 인간의 본질 앞으로 전 세계인을 역사 속으로 끌어들여 같이 고통을 느끼게 한 책이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김민들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